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탤런트고 연예인이면 어릴 때 하정우 씨는 어떤 느낌입니까? 그냥 어디를 가든 식당을 가든 어디를 놀러 가든 많은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예. 근데 그것만큼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불편합니까? 아버지가 유명하다고 해서. 저는 어디 동네에서 뭔가를 이렇게 잘 좀 튀어 보이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절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가도 아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야라는 학교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성적이고 의사 표현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좀 위축이 된다 그러나요, 좀? 근데 이제 이 배우라는 직업이 또 배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역에 따라서 주변에 좀 반응이 좀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번 상처를 크게 받았던 적이 어떤 선생님 중에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 중에 예. 어떤 배우에 대한 어떤 그런 비하하는 발언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저한테 제가 학교 수업을 받다가 뭐 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뭔가를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를 혼내지 않고 아버지까지 끌어들여서 네가 그런 집안에서 하니까 네가 행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버님 맡았던 배역이 뭔데요? 그때가 이제 서울의 달에서 빨간색 양말 신으시고 춤. 네, 춤 선생님이요. 예. 그걸 또 얘기를 확 발견했어요? 그냥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아버님에게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못했죠 그런 얘기는요. 또 아버님의 상처가 되니까. 네. 본 속을 많이 썩였어요? 적당히 사고는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많이 가려주셨어요. 어떤 그런 제 잘못들이나 사고들을. 예, 근데 뭐 어떤 부분일까요? 뭐 고등학교 때 정학 2번 당했고요. 뭐 또 한 번은 되게 멀리 스키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갖고 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 사죄를 드렸던. 몸에 대해 크게 다루는데 3박 4일 동안 사실을 들을 정도면. 네, 그 건드렸던 친구가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배경이 네, 배경이 좀 만만치 않은 집의 자제분이셔서 예. 말을 먼저 건 거는 하정우. 그쪽에서 먼저 그쪽에서 먼저? 뭘 쳐다보냐고. 그래서 좀 쳐다봤다고. 슈퍼에서 이렇게 장을 보잖아요. 콘도이니까 그 장바구니에다가 침을 뱉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일대 뭐 소란이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녔어. 길 가는 뭐 주고 받았는데 하여튼 그쪽에 좀 치명적인 공격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네. 그래서 도망을 가고 싶었는데 버스 터미널에서 잡혔어요. 스키장. 넘어가다가. 애들 싸움에 형사가 오는 건 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 오셔서 다 해결. 다 오셔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셨죠 거의. 그 정도 일이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합의금 물어주고 뭐 그랬죠. 주위의 시선과 어떤 또 그러한 사건과 그런 거를 맞이하면서 배우로서 정말 더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 또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제가 연극과를 들어갔는데 예. 입학할 때부터도 그 김용건 아들 돼가지고 뭐 화제가 됐겠네요. 뭐 다 알고 있었죠. 워낙 학생 수가 적어서. 예? 근데 뭘 하면은 다 본전이에요. 뭐만 조금 뭘 하려고 해도 저한테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한다 그럴 때 아버님 나뭐 영웅학과 이걸 간다고 그랬을 때는 혹시 이 녀석이 자기 아버지가 유명하다고 해서 네. 그 후광을 입으려고 하나 네. 인생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나 네. 라고 높아지면 걱정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한테 연극과를 들어가겠다라고 처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한 10초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창밖을 쳐다보시더니 그래 그럼 뭐 하고 싶은 거 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제가 뭐 단역으로 뭐 영화에 나오고 또 꼭 극장 가서 봐주시고 그냥 칭찬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잘해라 잘해라. 그 중앙대학 연극영화과라는 것은 굉장히 인문도 좁다 그러던데 그렇죠.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어머니가 저를 그때 매니지먼트 사무실에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네. 아버님이 아니고 네. 여기서 연기를 배우래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하나 조그맣게 상황극을 이제 주더라고요. 굉장히 네가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데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5분짜리 뭘 짜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가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신동 아니냐.
자기 입으로? 야? 선생님 뭐 그 거기 뭐 매니지먼트 거기 뭐 그 소속된 배우들 다 와가지고 보면서 뭐 연락을 야 여기 지금 뭐가 나 지금 나왔다 다 와라 그래서 막 계속 그걸 한 일곱 덟 번 했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그날 완전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난 배우구나. 그래 이제 끄집어내자 이러면서 제가 막 움직이기 그래서 시작했거든요.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었던 거예요. 네. 뭔가 그런 부푼 가슴과 어떤 말도 안 되는 자만심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들어가서 1학년 워크숍을 하는데 연습하고 있는 선배들이 와서 내가 봐줄게 그러면서 오잖아요. 아주 굴욕적으로 처참하게 무자비하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넌 서 있지도 못하냐? 왜 그렇게 꾸부정한 자세? 넌 좀 이상하다. 대사를 해봐라. 왜 이렇게 대사가 딱딱하냐?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냐? 뭐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위축이 되면서 아 나는 진짜 문제투성이구나. 어디 나가서 이걸 연기하기가 배우가 진짜 어렵구나 하면서 아 이건 연극을 내가 일단 당장 해야겠다 하면서 선배 형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바로 데뷔하지 않았던 이유가 네. 예,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님을 좀 믿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 않나 이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냥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나가서 맡을 역할은 없다. 20대 초반에 무슨 역할을 하겠냐.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거. 분명히 때가 올 것이다. 기다려라. 기다려라를 아버지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 기다려라. 네. 군대도 빨리 갔다 오게 된 것도 주변에서 다 막 우르르 학교 사람들이 다 50명 정도가 탤런트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동요되죠, 아, 동요되죠. 이거 나도 그럼 한번 그럼 봅시다.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그게 98년도였어요. 어? 대학교 2학년 때. 어디? MBC요. 예. 시험 보러 갔는데 마지막 최종에 제가 껴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얘 또 되는구나. 아 이거 또 군대 밀어야지. 최종임이 몇 명입니까 후보자가? 25명? 25명이면 몇 명 뽑는 거예요? 거기서 한 10몇 명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0% 정도 확률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렵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저 이제 탤런트 시험, MBC 시험 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거 왜 더 군대 갔다 와서 하지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그러면 그거 떨어지면 군대를 가라. 그래서 전 굉장히 자신 있게 저 떨어지면 그냥 바로 군대 좀 보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막 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된다고 봤었거든요. 붙을 줄 알고. 예. 그랬는데 일단 어젠 떨어졌죠. 떨어졌죠? 네, 그래서 아버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버지 그러면 약속대로 바로 군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선 다음날 이제 자고선 일어났더니 전화가 한 통화 오더라고요. 아버지 병무청인데 영장 12월 30일로 나왔다. 그 시간을 보니까 한 달 남은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뭐 지인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이제 뭐 한 달 동안 뭐 바짝 뭐 또 다른 자기도 발견하고 그냥 뭐 난리가 났죠 뭐. 네, 뭐 몹쓸 짓 뭐 한 달 뭐 많이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술을 뭐 몹쓸 짓이라는 뭐 온 동네 방네 소리 지르며 다니면서 술 먹고 동네 낙엽 모아놓은 거 다 파헤치고 하늘 뿌리고 뭐 그러면서 다녔던 거죠. 상상해요, 나경 씨. 이게 정신없이 군대에서 훈련소 끝나니까 내가 나 군대 왔구나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군 홍보 관리소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 동기가 개그맨 강성범 씨. 그리고 우리 그 항공장의 최 작가도 저희 윗기수였어요. 예. 12명 정도가 군 생활을 하는데 그 뭐 작가병, 라디오 방송병, 연기병 그럼 이렇게 최 있어요. 작가는 작가병이었어요. 작가병이. 아, 웃기다. 작가병이랑 작가는 그럴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군대 가시면 MC병. 강성범 씨는 MC만 봤어요. 아, MC병이셨어요? 네, 2년 그러면 동안 하정우 씨는 저는 뭐 완전히 뭐 여기저기 다 끌려다녔죠. 강성범 씨하고 같이 MC를 보기도 하고 라디오 녹음할 때 한 명이 게스트가 비었다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또 메꿔주기도 하고 FD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지금 다 했던 그냥 스텝병이 스텝병. 그때 H.O.T.도 보고 보아 씨도 보고 저 매니저랑 저랑 연락해서 어디쯤 오셨어요? 나라에서 핸드폰을 줘요. 예. 위문열차라는 건 어떤 국군들을 위한 나라에서 하는 그 공연이기 때문에 예. 행사니까. 최고 행사죠. 그럼 제가 그 핸드폰 나라에서 받은 핸드폰 번호를 각 매니저들한테 이제 오늘 몇 시까지 원통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면은 이제 시간 체크하고 이제 대기실에 가수분들 계시면 제가 이제 순서로 처음에 리허설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이제 건네드렸죠. 준비하시라고. 예. 근데 기억은 잘안 그렇게 나죠. 바짝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연예인 보면서 이렇게 사진도 한 장 찍읍시다 그렇게. 그냥 무대 옆에서 그분들이 그냥 공연하시는 것만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아 이거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서 그 강성범 씨랑 동티모로 그렇죠. 화병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는요. 제가 갈 자리가 아닌데 제가 속았어요 처음엔. 원래는 육각수의 조성환 씨가 가야 될 아, 자리. 육각수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단어입니다. 조성환 씨가 안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내무반에 있는데 성범이 형이 오더니 호주를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야, 뭐 호주 갈 기회가 생겼다. 군 생활에 어떻게 너 호주 갈 기회가 있을 것 같냐? 아 그래요? 근데 호주 가기 전에 동티모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인도네시아 잠깐 들려서 그래서 어떤 뭐 공연이 있고 거기서 호주 들렸다가 오는 코스다. 그래서 한 2달 반 코스면은 아 거기 갔다 오면은 이제 상병 꺾여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진해에 와서 3일 동안 예방 접종을 하려는 거예요. 공항은 인천하고 김포가 있는데 왜 진해에 예방 접종을 3일 동안 시켰는지가 아니거든요. 네. 알고 봤더니 내전 중이었었고 해군에서 이제 물자 조달을 하는 겸 동티모르에 있는 병사들을 위한 원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연이었죠. 진해에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예. 동티모르에 17일 걸렸어요. 가는데 배만 17일이요. 그러니까 해군분들이 너무 이게 야 이건 진짜 엄청나게 고생들 하시겠다. 정말 딱 누우면 딱 여기 머리 닿고 바닥 닿고 한편에 3단 침대로 된 거기 좁은 데서 17 동안 가는 거예요. 근데 멀미가 이게 처음에는 한 배를 출발해서 한 3일 동안은 이게 옆으로 이렇게 흔들려요 배가. 아니 그렇게 큰 배도 흔들립니까? 네, 군함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흔들리는 거는 한 반나절만 좀 개어내고 좀 고통받으면 적응을 해요. 어? 근데요. 근데 이제 대만 해협쯤에 가면은 그게 한 5, 6일차 정도 되거든요. 위아래로 흔들려요. 배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바이킹이나 그런 놀이기구를 탈 때 그렇죠. 그게 한 이틀 동안 가는 거예요. 몸에서 이틀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다 그거 하면 그러니까 바이킹을 48시간 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 이게 몇 번에 지속이 되면 현기증이 계속 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멀미를 하면 배를 깔아 누워라고 그래요. 일단 몸을 최대한 바닥에 붙이고 있으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계속 누워 있어요. 반대로 또 좋았던 거는 여기는 왜 식사가 하루에 4끼씩 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4끼를 주고 간식을 또 줘요. 해군은 배를 타면 4끼를 네, 먹는다고요? 4끼를 먹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이게 자꾸 이게 올라오니까 이 속 버리지 말라고 먹을 걸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 대만 해협을 지나면 편안해져요. 이제 이거는 완전 100% 적응을 하고요. 이거는 그래도 오면 조금 이거는 해군 생활 15년 이상 돼야 그것도 적응을 한다고. 이거는 해군들도 같이 이런. 그래서 그때 이제 강성범 씨가 군대 제대 후에 수다맨의 어떤 모티브가 됐던 게 그 배 안에서 다 탄생을 한 거예요. 이야, 아이디어가. 네, 그 전철역 다 외우고 맨날 이렇게 같이 봐줬어요. 아, 형 신사역 빠졌어, 신사역. 이러면서. 정말? 가는 보름 동안? 네, 뭘 외울까? 할 일이 없으니까 누워 있다가 그 보름 같이 동안? 멀미 같이 하면서 예. 멀미 같이 하면서 형 자? 아니. 전철이나 한번 외워볼까? 밑에서 그래요, 그럼. 한번 외워주세요. 막 밑에서 외워요. 신사. 그리고 나서 도착하는 데가 적도예요. 적도는 파도 없는데. 파도가 없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딱 배를 하루 동안 정박을 해서 적도제를 지내죠. 모든 배들은 거기 지날 때 무조건 세워서 고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티모르를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뭐 완전 1800년대 후반 우리나라 항구도 없어요. 그냥, 한국 없다고요, 동티모르에? 네, 그냥 해안가에 정박을 해서 이게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 물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캐리비안의 해적처럼. 네네. 너무나 신기했던 거는 육지에 도착했는데 도리어 육지가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다 멈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흙 냄새와 이 풀 냄새가 정말 누가 옆에서 향수 뿌린 것처럼
그 흙 냄새가 진하게 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와, 우리가 늘 이렇게 생활하는 곳이 이렇게 모든 향기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낭만적입니다. 예. 그러면 문명이 아예 그 자연 훼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그럼 그 원주민 분들이 순수하고. 네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면 인어공주에 보이는 이만한 거북이가 옆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살아서. 네, 그게 다 걸어서 이렇게 지가 이렇게 쭉 옆에 지나가고 있고 수박만한 조개들이 이렇게 막 옆에 있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쨌든 이제 배가 왔으니까 이제 물물 교환의 어떤 그런 시장이 이제 마켓이 열려요. 그 배 주위로 원주민 분들이 와요. 특산품들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코코넛이라든지 뭐 바나나, 메론, 야자, 나무로 만든 바구니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막뭐 건빵이나 음료수 같은 거랑 이제 바꾸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이 친구들도 물린 거예요, 건빵이.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건빵 하나에 음료수 하나를 딱 놓으면 바나나 뭐 한 10손, 큰 이만큼을 주는데 날이 갈수록 건빵 하나에 바나나 한 손, 막 이렇게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 먹어봤거든. 달지도 않고. 뭐가 있을까 막 고민하던 중에 강성범 씨가 이거는 통하겠다 그러면서 그 바늘 쌈지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1,000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그걸 딱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걸 원주민에게 아주 좋은 거죠. 그걸 네. 찝을 수 있는 그래서 거니까. 그걸 딱 쓰더니 다 불러요, 막 사람들을 다 오라. 그러더니 이걸 신용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줌마들이 막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막 그러더니 뭐 어떤 애는 거북이까지 이렇게 사람이 너무 가져가라고. 성범이 형 때문에 진해 갈 때까지 바나나를 얼굴이 노래지도록 먹었어요. 그래 까가지고 그럼 위문 공연하셨어요? 네, 강성범 씨가 이제 만담을 했잖아요. 강성우 씨 잘하시죠 만담을. 그래서 저한테 같이 이거 좀 네가 맞장구 좀 쳐주라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했었죠. 조금만. 뭐 안녕하세요 강성범 씨, 안녕하세요 김성훈 씨. 오늘은 무슨 애기를 들고 나오셨나? 애기? 내가 결혼도 아닌데 무슨 애기가 있어? 뭐 이러면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아니 그러니까 육각수 그분에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풍부한 그렇죠. 경험을 하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때 당시에 또 해군홍보단 있는 친구들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라 뭐 CD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악도 많이 들었던 시기였고요. 그때 당시. 미래의 또 꿈도 이렇게 설계도 정상신도 한번 그려보고. 네네. 저희들 동tum으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동팀으로 재밌네요. 예, 재밌네요. 그거. 군 제대 이후에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오디션을 본격적으로 보러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버님에게는 좀 아버지 도와주세요. 좀 어떻게 물건을 좀 더 주세요. 도움을 좀 진정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입장. 글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놈이 대사 하나 표현할 줄 못하는 놈이 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름도 스스로 바꿔버린 겁니까? 김용건 아들이라는 뭔가 낙하산 이미지. 그거는 제 이름 자체, 김성훈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심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정우라는 이름은 뭐 어떻게 도구된 겁니까? 김성훈, 하정우. 그것도 좀 웃기게 됐는데요. 원래 그 배우 김성수 씨 있잖아요. 예. 김성수 씨가 쿨의 김성수 씨가 있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감독님께서 이름 그냥 써라, 쓰는 게 낫다 해가지고 이제 하정우라는 이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이름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써라.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어쩌면 제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거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성씨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먼저 이제 이름을 바꿔도 괜찮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그래 바꿔라. 그래 너 바꿔 사는 게 더 편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름이 정태성이라는 이름이 있고 하정우라는 이름이 있고 김성훈에서 조금 성훈이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김을 금으로 바꾸자. 그래서 금성훈이라는 왠지 중국 금성문. 아버지 여기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했더니 하정우가 이름이 부르기도 쉽고 네가 좀 외모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잘 매치가 될 것 같다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잠복근무란 영화부터 하정우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잠복근무에도 나왔었군요. 네. 김선아 씨랑 같이 네네네. 촬영하셨어요? 굉장히 좀 나름대로 큰 역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인정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오히려 독립영화 장르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네. 뭡니까? 결정적이었던 거는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끝나고 그때 어떤 인지도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예. 쟤 누구지? 쟤 귀엽더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독립영화가. 아주 저예산 영화,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1년 동안 촬영한 영화였는데 그게 운 좋게 극장에 걸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드라마 쪽에서 굉장히 섭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부끄러웠어요. 난 별로 한 것도 없고 진짜 도연 누나 앞에서 운전한 거밖에 없고 와 이렇게 유명세가 탄다라는 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내 거 같지가 않았었어요. 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자로 얻은 어떤 영화 관계자들이나 기자분들의 관심은 이거는 내가 조금 누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작품을 어떤 주인공의 드라마로 가기보다는 도리어 영화 쪽으로 가서 개봉을 못할지언정 영화 배우로서 차근차근히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추격자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네. 독립 영화를 계속해 오다가 갑자기 이 추격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상업적인 영화로 선택한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정확히는 상업적인 영화는 아니었어요. 시작할 때는요? 네.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제가 히트라는 드라마를 찍었었어요. 그러면서 또 예상치 못한 완소 긴검이라든지 뭐 그러한 어떤 그런 애칭까지 얻어가면서 또 간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막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이거 내한테 안 어울리는 옷인데. 네네네 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미지를 버려야겠다. 중에 추격자의 연쇄살인범 역할이 딱 그 시나리오가 오게 됐던 거죠. 김윤석 선배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배우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그다음에 예. 나홍진 감독님의 전 단편 영화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했죠. 무엇보다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을 하면서 이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러닝머신을 끄고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읽었어요. 헬스클럽에서. 그 정도로 좀 힘이 있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격자를 해도 너무 멋있어요, 연기를. 뭘 상상합니까? 그런 이 역할을 하면서 그냥. 내가 진짜 살인마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영민이라는 인물, 살인범은 살인을 하는 거는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난 누굴 죽여야지 여기서 살인범 쓰고선 막 힘줘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놀이하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연기를 한 거죠. 그게 더 잔인하게 보였던. 그렇죠. 그렇죠. 개인주택 사시던 분들은 진짜 집에 들어갈 때 더 힘들었대요. 예, 그 얘기 들었어요. 휴지 같은 건 없습니까? 좀 그거를 보고선 저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면 제가 웃어도 이거는 굉장히 즐겁게 웃는 건데 또라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조금의 돌발 행동을 하면 상담을 좀 받았어요. 한 번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몇 호 차니까 연락 좀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알려달라. 그래서 차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화가 나죠. 어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것도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좀 짜증 섞인 얼굴로 제 잘못이지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를 처음 봤나 봐요. 여기 사는 거를 처음 봤나 봐요. 도리어 저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어렵게 더듬더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코지 말라고 어제. 그리고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인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술을 먹다 술이 취하면 이게 느리다고 눈도 풀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는 나서 정지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사인 좀 해주세요.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술 마신 죄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게 몇 번 있었어요. 특히 술집에서는 그래서 잘 안 건드려요. 저를. 시비를 잘. 그럴 때마다 기분이 뿌듯한 게 네. 그게 연기를 그만큼 소름 끼치게 소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죠. 만족감입니다. 네, 기분 좋죠.